엄마, 여기서 기다려. 어디 가지 마. 아들의 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요양원 정문 앞 영하의 추위 속에 홀로 남겨진 72세 박순자. 발치엔 낡은 보따리 하나뿐입니다. 70평생 손가락이 굽도록 모은 35억 재산의 주인이 이제 눈밭에 버려진 짐짝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동생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모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패딩 주머니 속 차가운 플라스틱 감초. 3개월간 모은 결정적 증거들. 치매 연기를 하며 생사를 씹던 그 고통스러운 날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란다. 순자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배신한 자식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시간. 72세 노모의 통쾌한 역습이 시작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후려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한방눈이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저 멀리 붉은 미등을 켠 검은 세단이 요양원 정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민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에 들어가서 수속 밟고 올게요. 날 추우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 계셔야 해요. 알았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핸들을 쥔 손등에 핏줄이 툭 튀어나온 것을, 조수석에 앉은 동생 영숙이가 사이드 미러를 힐끔거리며 짓던 그 비릿한 미소까지도. 발치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70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으며 손가락이 굽도록 모은 35억 재산의 주인이 이제 눈밭에 버려진 짐짝 신세가 된 것입니다. 순자는 5리터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 감초.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란다. 민호야, 영수가. 순자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자가 그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준비한 완벽한 연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요양원 경비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보호자분은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입술, 5살 아이 같은 표정으로. 우리 아들, 효자예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밥 해야 하는데. 우리 민호 배고플 텐데. 아이고, 또 고려장이네. 말세야 말세. 일단 들어오세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따뜻한 경비실로 들어가면서 순자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월 15일 음력으로 자신의 칠순 생일입니다. 아들과 동생이 준 생일 선물이 고려장이라니. 그럼 나도 특별한 답례를 준비해야지. 경비실 구석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위치 추적을 우려해 휴대폰을 빼앗아갔지만 순자가 외우고 있는 번호는 딱 2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경찰서, 다른 하나는 40년 지기 친구 옥분의 번호. 경비원이 믹스커피를 타러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순자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옥분아,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리 집 안방 장롱 밑바닥에 빨간 보자기에 싼 도장 있지? 그거 지금 당장 챙겨놔. 놈들이 찾으러 곧 들이닥칠 거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111을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여기 경기도 외곽 요양원 앞인데요. 흑, 우리 아들이랑 동생이 차에서 저를 밀어내고 가버렸어요. 추워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순자는 목소리를 떨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경찰관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눈 내리는 어둠을 가릅니다. 순자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르는 복수극. 그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돌려봅니다. 10월 중순,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던 동생 영숙이가 웬일로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언니 좋아하시잖아요. 식탁 위에 올라온 뜨끈한 미역국. 하지만 순자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혀끝을 찌르는 듯한 기분 나쁜 맛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쇠맛 같기도 하고 쓴 약을 억지로 삼킬 때 나는 그런 비릿한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국이 좀 이상한데? 맛이 왜 이래? 순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숙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순자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에이, 언니. 제가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봐요. 물 좀 타드릴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든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속삭이는 영숙과 민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너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 거 알지? 알아요, 이모. 근데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이고, 이 등신아. 언니 상태 좀 봐. 밥 먹다 국 흘리고 밤마다 헛소리하고 저러다 가스불이라도 켜놓고 나가면 그 35억짜리 아파트 홀라당 태워먹는 거야. 그건 그래요. 근데 이 약 정말 괜찮은 거죠? 걱정 마. 이거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몰라. 그냥 노인네들 먹으면 기력 빠지고 잠만 자게 되는 거야.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하고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 나올걸. 그럼 그때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 그 아파트 내 앞으로 돌리지. 우리 빚 9억 갚고 나면 남는 게 한 26억쯤 되니까 너랑 나랑 반반 나누면 13억씩은 떨어지겠네. 순자는 이불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동생과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멀쩡한 자신을 약물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죽느니 차라리 너희를 죽이겠다. 그날부터 순자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상 앞에서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입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내거나 놈들이 안 볼 때 베란다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순자가 몰래 국물을 부어주었던 그 고무나무는 일주일도 안 돼 잎이 누렇게 뜨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독을 내 자식과 동생이 나한테 먹이고 있었구나.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순자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시장 전파상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 녹음기 하나만 주세요. 작은 걸로요. 요새 녹음기 찾는 분이 없는데 혹시 뭐에 쓰시게요? 손주 목소리 녹음하려고요. 군대 가 있어서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거짓말이었지만
전파상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바닥만 한 초소형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설명서와 씨름했습니다. 기계치인 70대 노인이 녹음기 사용법을 익히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 녹음 버튼, 삭제 버튼. 밤새 수십 번을 연습했습니다. 동시에 순자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밥을 흘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는 척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저쪽인데 왜 자꾸 안방으로 가세요? 여기가 화장실 아니었어? 아이고, 내가 요새 왜 이러지? 민호와 영숙은 순자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또다시 영숙이 끓여준 미역국을 받았습니다. 국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숙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언니 휴지 있어. 순자는 변기에 국물을 뱉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순자는 재빨리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으윽, 의외해. 언니, 괜찮아요? 배가 안 좋아서. 으윽, 아이고, 제가 국을 너무 짜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언니. 영숙은 의심하는 기색 없이 순자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치매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녹음기에는 민호와 영숙의 대화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이모, 엄마 상태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생쌀을 그냥 집어먹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 슬슬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 받을 때가 됐네. 다음 주에 대학병원 예약 잡아놔. 순자는 그 대화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옥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옥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옥분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들. 순자야, 내가 뭐든 도와줄게. 말만 해. 고마워, 옥분아. 내가 곧 계획을 말해줄게.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순자는 착착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증거 확보, 재산 보호 조치, 그리고 최후의 반격까지. 11월 말 민호가 순자를 대학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은데. 어머니,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시계가 어디 있지? 우리 민호 학교 가야 하는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민호가 의사와 따로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12월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영숙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슬슬 성년후견인 신청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죠. 근데 이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 엄마가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이웃들이 눈치채거나 엄마가 갑자기 정신 차리면. 그럼 어떡하지? 요양원에 보내요. 아니, 차라리.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버린다고? 네. 요양원 앞에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와도 엄마가 치매라 헤매다가 거기까지 간 것 같다고 하면 되잖아요.
영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럼 엄마가 우리 신고하면? 이모,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에요?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 나왔잖아요. 설사 신고해도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거예요. 순자는 그 대화를 방문 틈으로 엿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비통함이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고 젖 먹여 키운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옥분을 만나 진짜 인감도장을 맡겼고 만약을 대비해 집안 곳곳에 중요한 서류 사본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몰래 가처분 신청을 해뒀습니다. 1월 14일 밤, 내일이면 자신이 요양원에 버려질 것을 알고 있던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아파트, 남편과 함께 장만하고 아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이곳,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 나겠지. 순자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난 3개월간 녹음된 민호와 영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치매 만들어서 재산 가로채는 거야. 요양원 앞에 버리고 오자. 어차피 늙은이 하나 없애는 건데 뭐. 순자는 녹음기를 끄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자. 경찰차 뒷좌석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열선 시트에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였지만 가슴 한복판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젊은 여경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연기를 멈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호, 어디 갔어요? 밥 줘야 하는데. 어르신,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요양원에 두고 가신 거 맞죠? 혹시 전에도 이런 적 있으셨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길을 따라 3시간 전 민호의 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너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조수석에 앉은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요, 이모. 근데 그래도 뭐가 있어? 사채업자들이 이번 달 안에 돈 안 갚으면 내 가게고 내 공장이고 다 압류 들어간다니까. 어차피 언니는 치매잖아.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좋을 거야. 순자는 뒷좌석 구석에 웅크리고 잠든 척하며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이모, 근데 진짜 요양원에 맡기는 거예요? 에휴, 이 바보야. 요양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걸 누가 내? 그냥 요양원 앞에 내려놓고 오는 거야. 그럼 엄마는? 경찰이 발견하겠지. 그럼 우리한테 연락 오면 엄마가 치매라 집 나갔는지 몰랐다고 하면 돼. 어차피 병원 진단서도 있잖아. 하지만 엄마가 우리 얘기하면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겠어? 오히려 우리가 엄마가 망상이 심하다고 하면 되지.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모, 근데 만약에 엄마가 정말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운명이지 뭐. 어차피 70 넘은 노인네가 얼마나 더 살겠어.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번 게 아니라 언니 재산인데 그걸 물려받는 게 뭐가 나빠? 그건 그래도 살인은 아니잖아요. 살인? 에휴, 그냥 요양원 앞에 모셔다 드리는 건데 무슨 살인이야. 설사 얼어 죽어도 우리가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 유기치사?
그것도 치매 환자가 스스로 헤맨 거라고 하면 되고,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경찰서 도착했어요. 내리실 수 있겠어요? 네. 경찰서 안은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여경이 순자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잠시 후 40대로 보이는 남자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김민수 형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연세는요? 72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동생이 저를 차에 태워서 요양원 앞에 내려놓고 갔어요. 요양원 앞에요? 요양원안이 아니라? 네. 밖에 눈 오는데 밖에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수속 밟고 온다고. 그러고는 그냥 차 타고 가버렸어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르신을 요양원에 입소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두고 간 거예요? 네.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나 동생분께서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좋다고 따라갔는데,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석 달 전쯤에 병원에서 초기 치매래요. 아, 그래서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순자는 그가 치매 환자의 망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휴대전화는 갖고 계셨나요? 아니요. 우리 민호가 휴대전화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요양원 경비실 전화기로. 아, 경비원분이 도와주신 거군요. 네.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드님께 연락을 드려볼게요. 연락처 아세요? 순자는 민호의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경찰서 김민수 형사입니다. 지금 따님, 아, 어머니시군요. 어머니께서 저희 경찰서에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어떻게? 어머니께서 요양원 앞에서 발견되셨는데 박민호 씨께서 어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게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제가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갔다가 잠깐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아니라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고 나와 보니까 안 계셔서 찾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박민호 씨께서 차를 타고 가버리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상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곧 오신답니다. 어머니를 찾고 계셨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너라, 민호야. 영숙이도 데리고 오너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30분 후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와 영숙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달려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나 버리고 갔잖아.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제가 상담하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서. 거짓말. 차 타고 갔어. 나 혼자 눈밭에 두고. 순자가 소리를 지르자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민호 씨,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형사님. 민호와 영숙이 형사를 따라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조사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꺼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민호와 영숙 그리고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을 보니 민호가 그럴듯하게 둘러댄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말씀으로는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가셨다가 어르신께서 밖으로 나가신 줄 모르고 안에서 찾으셨대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증거 있어요. 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랑 동생이 저를 죽이려고 한 거 다 녹음했어요. 민호와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닥쳐. 순자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양원 앞에 내려놓고 오는 거야. 만약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운명이지 뭐. 조사실에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와 영숙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박민호 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호는 입을 뻐끔거리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란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어졌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민호와 영숙을 따로따로 조사했습니다. 순자는 조사실 구석 의자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영숙은 울먹이며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어머니를 정말로 해치려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건데.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게 들리지 않던데요? 얼어 죽어도 운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민호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닙니다. 노인학대, 유기, 심하면 살인 미수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요. 살인 미수요? 저희가 직접 해친 것도 아닌데. 눈 내리는 날 칠순 노인을 야외에 방치한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영숙이 여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니분께 약물을 먹인 건 사실인가요? 약물이 아니라 그냥 건강보조식품이었어요. 건강보조식품이요? 그런데 왜 몰래 음식에 타서 드렸죠? 언니가 드시기 싫어하셔서. 녹음 파일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약이라고 나오던데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셨다는 내용도 있던데 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언니분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35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신 거 아닙니까?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형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러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드님과 동생분은 제발요, 형사님.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내일 정식으로 조사받겠습니다. 민호가 애원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유치장에서 하룻밤 보내셔야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형사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와 영숙이 순자에게 매달렸지만 순자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나는 오늘 눈밭에서 죽을 뻔했어요. 형사님, 이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경찰차가 순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새벽 3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옥분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옥분이 달려와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옥분아. 다 계획대로 됐어. 정말? 경찰이 믿어줬어? 응.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 민호랑 영숙이 지금 유치장에 있어. 잘 됐다. 그 나쁜 것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옥분아, 도장은 잘 챙겨놨지? 응. 내가 갖고 있어. 여기. 옥분이 가방에서 빨간 보자기에 싼 인감 도장을 꺼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서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도 확실하게 해둬야지. 노틀이 감옥에서 나와도 내 재산에는 손도 못 대게. 그래, 그래야지. 근데 순자야.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내 아들인데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미 선을 넘었어. 내가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놈들은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할 거야. 그건 그렇지. 그리고 옥분아,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야. 놈들은 나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어 죽어도 운명이라고 했어. 그게 엄마한테 할 짓이야? 옥분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끝까지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새벽 4시 옥분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민호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민호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순자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순자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외에도 민호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차용증 사본, 영숙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약물 성분 분석 의뢰서까지.
순자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9시 순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저는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 음식에 약물을 탄 것부터 어제 요양원에 버려진 것까지. 김정희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노인학대가 아니라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증거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순자가 준비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아드님과 동생분이 상당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 미수로 기소되면 최소 5년 이상입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명의의 재산은 모두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어요.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아드님께는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벌입니다. 김정희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주 전으로 돌려봅니다. 1월 1일 새벽 2시 순자는 부엌으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 구석 쌀독을 열고 그 안에 숨겨둔 서류 뭉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옥분이 챙겨준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사채 계약서 원본, 민호가 위조한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영숙이 작성한 허위 증여 계약서. 순자가 쌀독 뚜껑을 열고 손을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달그락.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의 영숙이 물을 마시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언니, 새벽에 뭐 하세요? 순자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지금 서류를 숨기려 한다는 걸 들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쌀독 뚜껑을 활짝 열고 양손을 집어넣어 생쌀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생쌀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와작와작. 입안에서 생쌀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빨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밥이다. 하얀 밥. 맛있다. 순자는 치매 환자처럼 해벌쭉 웃으며 계속 생쌀을 씹었습니다. 영숙이 역겨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유,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아침부터 왜 생쌀을 처먹고 난리야. 미쳐도 곱게 미치지. 영숙은 헛구역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입안에 생쌀을 뱉어냈습니다. 퇴타퇴. 입안 가득 피가 고였습니다. 잇몸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싱크대로 가서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빨간 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빨 사이사이에 쌀알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파. 정말 아파. 하지만 순자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 고통 덕분에 서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이 이제 완전히 자신이 미쳤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생쌀 드셨다며요? 응, 내가 언제? 이모가 봤대요. 새벽에 쌀독에서 생쌀 꺼내서 드셨다고.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민호가 순자의 입을 들여다봤습니다. 터진 입술과 상처난 잇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상태가 심각하네. 이모, 이거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오늘 당장 대학병원 예약 잡아봐. 그날 오후 순자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의사의 질문에 순자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새벽에 생쌀을 드셨다고 하는데요. 생쌀을요? 제가요? 네. 기억이 안 나세요? 아, 배가 고팠나 봐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까지. 검사 결과를 보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호가 기뻐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민호가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진단서 나왔어요.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 준비하면 되겠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진단서가 나왔군. 이제 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옥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옥분아,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괜찮아. 오늘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 받았어. 뭐? 진짜? 응. 내가 연기한 거야. 이제 놈들이 성년후견인 신청할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해둘 거야. 변호사 통해서. 가처분? 응. 내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러면 놈들이 아무리 서류를 위조해도 실제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옥분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놈들이 곧 우리 집에 침입할 거야. 진짜 인감도장을 찾으러. 그럼 그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줘. 내가 위치 알려줄게. 알았어. 언제? 내일 새벽. 놈들이 자는 시간에 내가 현관문 열어놓을게. 다음 날 새벽 4시, 옥분이 순자네 집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었고 옥분은 안방 장롱 밑바닥에서 빨간 보자기에 싼 인감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찾았어, 순자야. 고마워, 옥분아. 조심해서 가. 옥분이 나간 후 순자는 다시 장롱 밑바닥에 가짜 도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진짜와 똑같이 생겼지만 인형이 살짝 다른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놈들이 이걸 찾아내면 가짜인 줄도 모르고 좋아하겠지. 며칠 후 순자의 예상대로 민호와 영숙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엄마 도장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밑바닥 같은 데 찾아봐. 민호가 장롱을 뒤지더니 가짜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있다. 여기. 정말? 어디 봐봐. 영숙이 도장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거야. 이걸로 서류 준비하면 돼. 두 사람은 기뻐하며 도장을 챙겼습니다. 순자는 안방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속 기뻐해라.
그게 마지막 기쁨이 될 테니까. 1월 14일 밤 순자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요양원에 버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영숙의 대화를 엿들었으니까요. 이모, 내일 날씨 좋대요.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 가자고 해요. 요양원 가는 거지? 네. 그냥 앞에 내려놓고 올 거예요.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녹음기를 속옷 안쪽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네. 내 마지막 싸움에 어울리는 날씨야. 요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1월 16일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영숙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 법무사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장이 거실로 들어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위임장, 증여계약서, 그리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까지. 어르신, 여기 계시군요. 제가 서류 설명드릴게요. 사무장이 순자 옆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서류는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를 아드님께 증여하시는 계약서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민호가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빨리 찍어. 이거 찍으면 엄마 좋아하는 갈비 사줄게.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이 짐승 같은 놈들에게. 도장이 서류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cm. 쾅. 순자가 갑자기 도장 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영숙이 깜짝 놀라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 안 되겠다. 네, 그게 무슨 가짜니까. 순자는 쥐고 있던 도장을 거실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도르륵. 도장이 굴러가 영숙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영숙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품 안에서 진짜 인감 도장을 꺼내보란 듯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지. 너희가 찾은 건 내가 일부러 만들어둔 가짜야.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순자는 다른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양원 앞에 내려놓고 오는 거야. 만약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운명이지 뭐. 거실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고려장시키고 이 집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증거야. 순자가 쌀독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찢어진 사채 계약서, 위조된 상속 포기 각서, 허위 증여 계약서, 그리고 이건 너희가 사채 쓴 증거, 서류 위조한 증거들이고.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언니 미친 거 아니었어? 치매라며. 치매?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안 했으면 너희가 내 음식에 탄 그 하얀 가루약 먹고 진짜 송장이 됐겠지. 순자가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국에 탄 약. 내가 몰래 모아뒀어. 경찰 감식 결과 나왔어. 이거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섞은 거더라.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유사 증상 일으킨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우리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칠순 노미를 눈 내리는 날 요양원 앞에 짐짝처럼 버리고 오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야? 너희 빚 갚겠다고 내 집 팔아먹는 게 효도야? 순자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민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철버?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사람이면 내 애미가 내 똥 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세월을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현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쿵쿵쿵.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순자가 옥분에게 미리 부탁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동시에 계단 쪽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내놔. 이자라도 갚아. 민호와 영숙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엄마. 경찰. 엄마가 신고했어? 민호가 순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조금 전까지 순자를 정신병원에 처박으려던 놈이 이제는 살려달라며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건 알아. 내 아들은 그 눈 오는 날 요양원 앞에서 죽었어. 여기 있는 건 내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일 뿐이야.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박순자 씨십니까? 제가 박순자입니다.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이 고소하신 박민호 씨와 김영숙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이 민호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민호 씨, 김영숙 씨, 노인학대, 유기,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커덕,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차가운 쇠소리가 순자의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민호가 끌려가면서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순자는 끌려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야. 엄마, 남의 손에 맡겨두지 않고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죗값 치르고 사람이 돼서 나와라. 민호와 영숙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사채업자들도 경찰에게 제지당해 물러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면서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 같은 탐욕의 기운도 함께 쓸려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순자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허전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3월 중순, 순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섰습니다. 오늘은 민호와 영숙의 첫 공판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민호와 영숙. 두 사람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2개월간의 구속 생활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와 김영숙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치매 증상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으며 1월 15일에는 피해자를 눈 내리는 날 요양원 앞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노인학대, 유기,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들은 단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 했을 뿐입니다.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내용이 떴습니다. 만약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운명이지 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살인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민호의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할 말 있습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호가 방청석에 앉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박순자 씨,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자가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언제부터 알아차리셨습니까? 3개월 전 10월 중순부터입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셨나요? 음식 맛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피고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방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생쌀을 씹은 것도 연기였습니까? 네. 그날 밤 서류를 숨기는 걸 들킬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쌀을 씹어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 그토록 참으셨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순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제 친자식과 동생을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졌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웠습니다.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피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가 민호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호가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숙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 김영숙,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섞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니의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제 가게가 망해가고 있었고, 그래서 친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증여 계약서입니다.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것 맞습니까? 네. 피해자를 요양원에 버린 것도 계획적이었습니까?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민호와 계획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옥분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순자가 부탁한 대로 인감도장을 미리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서류들도 모아뒀습니다. 왜 도와주셨습니까? 옥분이 민호와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친구가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영숙도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는 정말. 하지만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 15일에 열리겠습니다.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와 함께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는 김정희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공판에서 판결이 나올 겁니다. 아마 두 분 다 실형을 받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민호의 아내 순자의 며느리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아빠가 감옥 가면.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하지만요? 내 남편은 내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 나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건 내가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너희 애들도 언젠가 똑같은 짓을 당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가르쳐 주는 거야. 순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은 내가 돌봐줄게. 걱정 마. 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4월 15일 최종 판결일. 법정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인학대와 고려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김영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치매 증상을 유발하려 했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으며 영하의 날씨에 피해자를 야외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학대이며 유기이며 사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징역 7년에 처한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김영숙, 징역 5년에 처한다.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와 영숙이 울부짖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법정을 나서는 순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드님과 동생분이 실형을 받으셨는데요.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동생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때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5월 초 순자는 옥분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쭉이 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3개월 전 고무나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손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와. 정희가,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옥분아, 응,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옥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아니야. 진심이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옥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잖아. 응, 끝났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분아, 응? 나 요즘 봉사활동 하려고. 봉사활동? 응.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 상담? 나 같은 일 당하는 노인들 많잖아.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순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유언장도 새로 썼어. 유언장? 응. 내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은 노인학대 예방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손주들 교육비로 쓰라고. 민호한테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내 재산에 기대지 말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6월 순자는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자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딸이.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제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았는지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녹음이든 문자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혼자 참지 마세요. 경찰이든 변호사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성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녀를 위로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많은 노인들을 상담했습니다. 자식에게 학대당하는 노인, 재산을 빼앗긴 노인,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 순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네. 선생님 덕분에 이번 달에 7명이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관장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겠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7월 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8살 손녀 지우와 6살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거 타고 싶어요. 지우가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것도 타요. 민준이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 다 타자. 할머니랑 같이 하루 종일 놀이공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고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계셔. 나쁜 짓을 해서 벌 받고 있어. 나쁜 짓이요? 응. 하지만 벌 다 받고 나면 돌아올 거야.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럴 수도 있어. 지우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 많이 사랑해. 9월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첫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잘 지내니? 지우와 민준이는 잘 크고 있어. 엄마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 너는 그곳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니? 엄마는 아직도 화가 나. 내가 한 짓은 용서하기 어려워.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건강 챙기고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한 달 후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감옥에서야 깨달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요? 아빠 없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는 것 뿐이에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10월 순자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박순자님 직접 겪으신 일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순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노인 여러분, 참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을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순자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순자는 가능한 한 모든 이들에게 답했습니다. 12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순자는 옥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순자야, 1년 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지? 응. 요양원에 버려진 날. 많이 달라졌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많이 달라졌어. 후회는 안 해? 후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후회돼.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그랬으면 난 진짜 죽었을 거야. 몸도 마음도.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하지.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70평생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어. 하지만 이제는 박순자야. 그냥 나 박순자.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해. 순자는 옥분과 함께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베란다의 철쭉은 이미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도 진짜 봄이 왔다는 것을.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눈 내리는 풍경. 1년 전에는 죽음의 추위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입니다. 순자는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절대로.